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딥시크 특집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 딥시크를 빼면 얘기할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1월 말에 딥시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좀 급하게 여러 추측과 또 기대, 우려를 내놓는 바람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이때쯤이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니올라에서는 딥시크 사태를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투자의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최종 정리 딥시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집이라서 두 명이 출동했어요. 네, 뉴스 같아요. 아니, 뉴스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만 얘기해가지고 스타일이. 네, 이게 공중파 물이 덜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전 굉장히 가볍게 한 건데 지금. 아니 근데 뭐 딥시크가 사실 좀 무거운 주제였죠. 지금은 네네. 조금 가벼워졌나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나오면서 당초 생각했던 그 공포와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공중파스럽게 공중파 느낌으로 네네. 딥시크란 뭐고 네네. 정말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지금 AI라는 기술 자체는요, 그 생성형 AI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쪽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의 챗 GPT라는 모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강 1중 정도를 하는데 1중이 누구냐면 이제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2강 1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챗GPT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챗GPT가 제일 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할게요. 네. 네, 듣보잡인 회사가 갑자기 나왔는데 오픈 AI의 최고 성능 모델 못지않은 걸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오픈 AI 챗 GPT에서 이제 생성형 AI 모델은 이제 그 GPT-4o라는 모델이거든요. 그거 못지않은 V3라는 모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그 오픈 AI가 추론 전용 모델을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그게 O1이라는 모델이었어요. 오원. 예, 그래서 추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화해서 한 모델인데 이게 다른 회사들이 사실 못 따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도 추론 모델에서는 오픈 AI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클로드도 굉장히 좀 보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딥시크라는 회사가 V3를 기반으로 R1이라는 추론 전용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O1하고 거의 맞먹는 거죠. 근데 그래, 그 정도는 아주 많은 자본과 인력과 데이터를 갈아 넣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악스러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엄청난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예. 공개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이제 그 AI 쪽에서 거의 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시장 반응 이후에 주가가 막 몇몇 기업은 한 20% 가까이 빠진 기업도 있고 최근에 또 반등이 되는 기업도 있는데 뭐 특정 기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1월 말 이후에 그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그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 테크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뭐 상승해 왔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역대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뭔가 이제 주가가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그 어떻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보다 온화했고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라는 5천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다가 우리는 조정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좋은 호재를 던져주니까 이 테크주들이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급등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설명절을 맞았죠. 근데 그 설명절 동안에 딥시크 쇼크가 일어나서 엔비디아 같은 그동안에 이 AI 랠리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7%가 빠졌고요. 그리고 뭐 TSMC 같은 회사들도 조정 폭이 컸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AI 가속기 쪽에서
뭐 제2의 엔비디아로 뭐 주목받고 있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 여기는 이제 AI 가속기를 주문형으로 설계하는 회사니까요. 뭐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AI 가속기 밸류체인하고 같이 반등했던 영역이 이 AI 가속기를 돌리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력 인프라주들이 거의 더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비스트라 에너지, 넥스트 에라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거의 뭐 20-30%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차세대 어떤 전력 인프라주로 주목받았던 뉴스케일 파워, 뭐 오클로 같은 회사들도 크게 조정받았죠. 그리고 원전 쪽.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거의 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설날 명절을 정말 이제 마음 편히 하루라도 보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오픈 소스긴 하지만 100%다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저거는 발표한 내용보다 좀 이제 굉장히 좀 과장된 측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냉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돈 버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때다 이러고 잡아가지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나 주제나 하던 분들이 이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하고 뭐 들어가셨던 분도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그럼 지금 언급하신 그런 이번에 출렁했던 기업들이 이 딥시크 이후에 어떤 식의 전망이 보이는지. 일단 그 딥시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빅테크 중에서 제일 주목할 회사가 지금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샘 올트먼의 행보를 보면 지금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 논리는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저렇게 과도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 모델인데 요게 그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구글이 2017년 공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모델이 뭔지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 법칙이 중요해요. 스케일링의 로우라고 해서 이제 규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키우면 계속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더 좋아집니다. 선형적으로.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제일 중요하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최대한 많이 갖다 놓으면 AI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 나온다. 라는 게 이제 그 스케일의 법칙이었고, 그동안 엔비디아, TSMC, 뭐 브로드컴,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떻게 보면 랠리를 만들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이 스케일의 법칙을 깼다라는 거였는데, 샘 얼터먼이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4년 안에 AGI로 가는 길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GI라는 거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 수준의 어떤 지적 노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을 AG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다 컴퓨팅 파워를 키우면서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결국 AGI를 제일 먼저 누가 개발하느냐 이거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샘 월트먼이 딥시크라는 이 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케일의 법칙은 유효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5천억 달러의 펀딩을 만들어야 되죠. 스타게이트라는 게 지금 5천억 달러를 펀딩해서 이제 일단 올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 동안 1,000억 달러씩 추가로 이제 매년 투자하는 건데, 지금 이 재무 담당을 하는 회사가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적인 어떤 전체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픈 AI거든요. 샘 얼트먼이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샘 얼트먼의 이번 방안 때도 보면 굉장히 뭔가 긴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스케일을 빨리 키워서 이 스타게이트가 되면 내가 AGI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왔다가 한국 왔다가 또 중동 가서 또 펀딩하고 이제 또 오일머니 또 유치해서, 그리고 바로 또 유럽으로 가서 독일 만나고, 딥시크하고 상관없이 지금 샘 알트먼은 스스로 뭔가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AI 쪽에서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자, 스케일을 키우고 빅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든 좋아지겠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사람의 뇌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뇌를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100%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GPT라는 모델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얘가 어떤 원리로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키워주고 빅데이터를 넣어주니까 계속 좋아지더라라는 이제 그 스케일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샘 알트먼은
자기의 블로그에서 Reflections라는 글을 쓰면서 나는 AGI로 가는 방법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픈 AI가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 쪽으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구글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저기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도 사실 결국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등에 업은 회사거든요. 같이 이제 군비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나 이제 관련 AI 가속기주들의 이런 그 폭락은 과도했던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싼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엔비디아의 고사양 제품들을 쓰는 게 더 좋고 그걸 쓰겠다, 그건 변함없다라는 그런 기업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라는 게 우리가 이게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AI가 가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최종 종착점이라고 그러면 딥시크라는 이 모델의 기술이 이 대전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스케일의 법칙이 유효하다라는 게 대다수 빅테크들의 의견입니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쪽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 그 딥시크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업종은 그럼 소프트웨어 쪽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사실 딥시크가 그 영향으로 그 관련주들이 폭락할 때 오히려 반등한 섹터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셀즈포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눈탱이 맞으면서 계속 칩을 사던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메타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애플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죠. 메타 같은 경우는 SNS 제국이잖아요.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그 주가가 올랐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네, 이제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AI 모델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중요도가 데이터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주가들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들 보안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요. 네. 그럼 이제 엔비디아랑 지금 오픈 AI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딥시크가 탁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딥시크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중국의 AI 기술 장난 아닌데?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고 위협적으로 느끼는 미국도 그럴 것 같고 중국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글로벌 뭐 탑2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AI 기술은. 정말 압도적인 넘버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2가 그동안에는 좀 그래도 넘버1하고 격차가 크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이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네?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술 레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이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 정부도 뭔가 AI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미국과 좀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향후 전개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한. 결국 제가 이제 이 AI 경쟁에서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고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컴퓨팅 파워가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컴퓨팅 파워는 미국이 엔비디아 최신 칩을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못 하도록 이제 그 막았잖아요. 그래서 SMIC를 제재를 하고 화웨이를 제재하고 그리고 뭐 지금 YMTC에는 뭐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이제 CXMT 같은 경우 19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보면 누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약간 그 AI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빅데이터 양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인구의 4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구 그 배수의 자성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4배 많기 때문에 4배의 제곱은 16배씩 계속 빅데이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데이터들 막 긁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죠. 14억 인구의 생체 정보를 다 그냥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은 빅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컴퓨팅 파워를 제한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가속기를 뭐 밀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딥시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 H800 같은 이런 저가 사양 칩을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구현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제재가 되기 전에 이미 암페어 기반 A100 같은 칩을 뭐 수만 장을 갖다 놨고 그리고 실제로 H100 같은 고성능 칩도 5만 장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확인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왜냐면 딥시크 이전에 이제 그 헤지펀드를 하는데 거기 퀀트 기반의 그 매매를 위해서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하이플라이어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량원펑, 량원펑이라는 그 창업자가. 그래서 원래 자기 그 퀀트 회사에 이 AI 컴퓨팅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당 부분 딥시크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 칩을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회해서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통해서 계속 뭐 이제 화웨이의 뭐 9210C 같은 이런 칩들을 계속 자립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걸 계속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칩은 막는데 거꾸로 딥시크 같은 거를 오픈했잖아요. 네. 오픈 소스로 해서 그럼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 야 저거 활용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큰 결과물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기업에 필요한 만큼 고쳐 쓸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는 거를 중국이 바라는 방향인 건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AI라는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오픈 소스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중국 기술 기반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계속해서 여기 쌓이는 IP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눅스 같이 계속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천재들은 약간 그 아나키즘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얽매이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예.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전설인 이제 짐 켈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오픈 소스를 굉장히 뭐 좋아하는 그런 쪽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픈 소스 진영의 중요한 축을 이제 중국이 그쪽으로 생태계를 꾸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변 중국 AI 기술의 저변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기술 기반으로 연구하는 또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약간 보안 문제가 좀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웹 접속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되는데 언뜻 생각하면 오픈 소스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면 다 들여다보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그 안에도 뭐가 숨겨져 있을 거다. 어느 쪽입니까? 일단 뭐 그 굉장히 가성비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 보안 이슈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답변하는 걸 보면 뭐 그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사제 무기 기술 제조나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필터링이 안 돼요.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딥시크를 쓰면 이제 뭐 이 사용자의 어떤 키보드 패턴까지 다 취합한다. 그 개인 어떤 정보를 그냥 무작위로 끌고 간다,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셨어요, 대표님?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쓰기 무섭죠. 네, 쓰기가 저도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정보를 다 이렇게 이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딥시크의 어떤 뭐 이 확장성에 뭐 발목을 잡아끄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는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번 딥시크 사태 이후에 수혜주와 피해주 뭐 이렇게도 나눠지고 또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우선 많은 주문 물량이 아직 쌓여 있어서 2026년까지는 거뜬하다라는 이 엔비디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엔 딥시크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주가 이번에 이제 2월 26일 날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뭔가 이 주문에 영향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 빅테크들이 최근 캐펙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공개했는데 오히려 더 늘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 늘렸고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 이유가 알파벳 같은 경우 빠진 이유가
계속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캐펙스를 많이 늘리는 거야? 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메타도 지금 원래 당초 예상한 것보다 뭐 20-30%더 지금 캐펙스를 더 늘린다고 했고요. 그럼 수요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블랙웰이라는 지금 차세대 칩이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만약에 한 분기, 두 분기가 지연된다 그러면 이게 실적에 어떤 영향이 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사실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그렇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기존의 AI와 관련된 미국 증시에 올라온 기업들, 그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은 어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는데 뭐 매수하려는 분들이면 충분히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공포 때문에 좀 과하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요가 이 딥시크의 변수로 인해서 바뀌는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본인의 어떤 평소 관심사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가 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좀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칩하고 전력 인프라 수요는 지금 별로 변동이 없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르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기업 말고 네. 이 AI가 이제 점점 좀 많이 확장되고 보편화될 가능성을 봤을 때 미국의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 보세요라고 한번 팁을 주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AI 어떤 혁명 같은 이런 테크 사이클이 이 정도로 크게 오는 사이클은 흔치 그렇죠, 않거든요. 예, 보통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혁명, 보통 그런 사이클이 한 10년 사이클이에요. 근데 보통 이 정도의 테크 혁명이 10년 사이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 그래 세상 좋아졌구나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아지는지 거기에서 미리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테크 혁명에서 투자하는 방법은요. 쇼티지라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 키워드만 따라다니면 거의 상당 부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쇼티지. 네, 처음에 제일 먼저 이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쇼티지가 발생한 게 결국 컴퓨팅 파워였고 그게 AI 가속기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 칩이 왜 이렇게 공급 부족이지 봤더니 TSMC라는 회사가 이 공정을 제대로 못 해주는데 그 공정이라는 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단층 주택 같은 그런 구조의 칩이 아니라 주상복합 같은 2.5D 패키징의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코워스라는 기술입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TSMC 주가가 막 올랐고 또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증설되면서 좀 이제 이게 공급이 좀 완화가 되니까 HBM이 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원래 HBM은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금방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AI 가속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핵심 칩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버 쪽, 인프라 쪽에서 버티볼딩스, 슈퍼마이크로컴 이런 회사들이 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니까 와,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네. 기존의 일반 서버를 쓸 때보다 이 AI 그 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 소모가 기본적으로 10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 수요가 폭증하겠구나. 와, 전기 인프라가 큰일 났네. 그래서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뭐 이튼, 뭐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막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력이 어느 정도 좀 이게 뭐 이제 완화가 되겠다. 이제 뭐 미국이 투자를 엄청 했구나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는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칩하고 칩 간에 여기서 병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의 병목.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고 봤더니 기존의 기술처럼 구리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구리 기반의 네트워크를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집에 인터넷 깔면 처음에 구리 케이블 들어왔잖아요. 네, VDSL 뭐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바뀌었어요? 다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게 서버 쪽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구리 기반의 케이블에서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제 광 케이블로 바뀌는데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누가 잘하는지 봤더니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또 관심을 받는 거고. 제가 천천히 자막을 칠게요. 회사 이름들은. 제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보정만 따라다니시면 이 사이클이 쭉 먹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0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이 갑자기 나오니까 공급 부족. 가장 급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는 피처폰은 키패드 기반이었거든요. 버튼 눌렀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니까 터치 스크린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 관련된 그 기업들이 거의 주가가 10배 가까이씩 났었고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니까 갑자기 반도체 성능, 디스플레이 성능, 그 다음에 카메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께 경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 따라다니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실제로 여의도에서 이제 수백억 자산을 버신 분들을 보면 그 모바일 혁명 사이클에서 이렇게 잘 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테크 혁명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MD 리사수 CEO도 그래요. 자기가 겪었던 테크 혁명 중에 가장 크고 거대하다. AI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활력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인터넷 혁명이나 만약에 모바일 혁명 때면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기술 가지고 막 활용하는 벤처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네. 우리 KBS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했겠죠. 근데 AI 쪽에 지금 없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 활력도가 그만큼 떨어졌구나.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졌구나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오픈 AI는커녕 딥시크도 나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전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과 역동성이었으면 딥시크 같은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야 했겠죠. 네.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거는. 그 아까 10년 사이클 말씀하실 때 어디선가 얼핏 봤는데 그 10년 중에 초반 한 3, 4년은 부품의 아까 말한 그 부품의 필요성 이런 걸로 인해서 부품과 그런 소재 업체가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확장되고 확산하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단위 더 돈을 벌 거다. 이런 이제 S자 곡선을 그린다. 그게 통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좀 더 확장되고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단 그럼 오픈 AI는 언제 돈을 벌게 되나요?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제일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AI라는 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GI를 개발하면 결국 가상세계의 OS를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가 피지컬 AI라는 컨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피지컬 AI라는 건 AI가 현실로 나오는데 현실로 AI가 나오려면 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OS를. 피지컬 AI가 젠슨 황이 얘기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O2O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결국 가상의 세계에만 있었는데 결국은 이 오프라인의 커머스도 결국은 그게 잠식을 하게 되면서 쿠팡 같은 회사들이 다 결국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픈 AI가 그리는 그림은 AGI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대다수가 이 오픈 AI의 이 AI를 OS처럼 쓰게 될 거고 그러면 독점이 끝나면 그때부터 돈 버는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거죠. 플랫폼 회사는 기본적으로 독점이 되면 겁나게 돈을 법니다. 톨브 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고속도로 깔아놓고. 모바일 혁명 시작될 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지? 라고 했지만 결국 독점이 완성되니까 겁나게 돈을 벌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봤어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다음에는 엔비디아, 그 다음은 메타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도비 이런 게 이제 이 다음 스텝이다. 그리고 그 다음 테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견 동의도 하고요. 저하고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게 큰 테크 혁명이 일어나면 이 낙수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AI라는 특징이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한 게요. 카니발리제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는 게 얘가 너무 전지전능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해버립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네, 위너 테이크스 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예전처럼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이었으면 우리나라가 굳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비스 잘 만들어서 그냥 이 생태계 안에서 같이 먹고 살면 그렇죠. 되지. 근데 라고 그게 하는데 없어요. 그게 먹을 없어요. 게.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와. 그렇더라도 이
주가나 시장에 투자하는 건 약간 상상력으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려질 미래를 그리면서. 그럼 지금 AI 관련 산업에서 어느 정도 선두에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언제쯤이라도 다가올 거니까 장기 투자로 생각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네, 지금 잘하는 회사가 크게 뭐 이렇게 경영적인 실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번 AI의 어떤 특징이 결국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선두업체가 그 산업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네, 그걸 이제 2등이나 3등이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아예 그냥 기존의 산업의 어떤 틀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게임의 룰을 재편해버리면 그게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가겠지 하고 예상대로 가고 있는 이 AI가 혹시나 어떤 이유라면은 위기나 아니면 좌절 또는 어딘가에 한계에 봉착한다든지 이런 위기가 오는 신호나 그런 환경은 어떤 게 예측이 되실까요? 일단 뭐 제가 그 10년이라는 그 기술 변화의 시계열을 예측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딥시크라는 모델도 제가 예측을 할 수도 없었고, 뭐 사실 그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제 제가 뭐 기술 전문가라기보다는 테크 시장 전문가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올해는 캐펙스가 증가하는 사이클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캐펙스가 늘어나는, 캐펙스라는 건 자본 지출이거든요. 그 캐펙스의 증가율이 꺾이면 사실 주가는 증가율에 수렴하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수익 성장률이 꺾이니까 주가는 오히려 그때부터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AI 그 인프라 사이클,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TSMC, 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의 이 어떤 그 실적 성장률은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 사이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적어도 올해까지는 꺾이지 않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꺾인다 그러면 이게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주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그 지점이겠네요. 그 성장률. 요즘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벌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이 더 중요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말을 또 못 지켰을 경우에는 가차가 없는 거고요. 기대감. 맞습니다. 아까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딥시크가 나와서 그거를 조금 그래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그 어떤 파운데이션 AI 모델, 이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정점에 있는 거는 2강 1중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그 어떤 게임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그 허들이 엔비디아 가속기 10만 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 H100 칩을 다 끌어모아도 10,000장이 안 되거든요. 한 5,000장 정도 될 겁니다. 네, 뭐 국가 기관까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굉장히 가성비 있는 모델, 적어도 V3 모델이나 R1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모델 하려면 굉장히 어떻게 기존에 생각한 것보다는 적은 컴퓨팅 파워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모델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여기서 생각나는 게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데 사실 그 개념이 항상 되게 어렵다고 느껴서 딥시크도 파괴적 혁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꿨잖아요. 기존에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려면 뭐 10만 장 가지고 오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만 장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V3나 R1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빅테크들하고 격차도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런데 적어도 그동안의 컴퓨팅 파워나 빅데이터만으로는 모든 게 결정이 됐는데 알고리즘을 굉장히 기깔나게 레시피를 잘 만들어서 하면 저렇게 그래도 효율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죠.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희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희망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딥시크로 인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쭉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기업들 몇 개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게 진짜 뭐 딥시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동안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던 주식들이 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이 다음에는 그 희망에 대한 찾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맙습니다, 예프님. 네, 감사합니다. 샘 알트먼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제작 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게 디지털 식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굳이 카카오하고 왜 미팅을 했을까요? 네이버하고는 안 그러게요. 하고. 네이버는 LLM 모델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경쟁자예요. 하이퍼클로버 X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카카오는 없어요.